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광주 전역을 국내 첫 도시단위 자율주행차 실증 공간으로 지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광주 도심 도로에서 무인 로보택시 등 인공지능 자율주행 실증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전남 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설명했습니다. 고등학교 부족으로 해마다 700명 이상이 원거리 통학을 감소해왔던 광주 광산구에 가칭 광주 광산구가 내년에 개교합니다. 원거리 통학과 과밀 학급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은 100% 친환경 소재를 쓰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광주 전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이 시작됩니다. 도심 전체가 정부 지정 자율주행차 운행 지역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광주시가 자율주행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광주 전역을 자율주행차 실증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차 200대가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복잡한 교통체계를 학습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4 수준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선 과정에 유턴 구간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 구간도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경우의 수를 도시 전체를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으로 3년간 진행되며 올해만 예산 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는 광산구와 북구, 서구 일부 지역 등 도농 복합 지역에서 사업이 우선 시행되고 내년에는 서구 전체와 남구, 동구까지 범위가 확장됩니다. 교통량이 비교적 적고 기반이 잘 갖춰진 신시가지와 도심 외곽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하고 복잡한 구시가지와 도심 내부까지 자율주행차 운행 범위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첫 해에는 사람이 운전석에 탄 상태로 운행을 하고 마지막 3년 차에는 무인 자율주행까지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를 자율주행 규제 특례 지역으로 지정하고 사고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운행하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 이런 규제들을 전체적으로 풀어서 자율주행이 실증하고 기술 개발하고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기술이 광주에 모이면서 광주시는 미래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한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실증에 참여할 전문 기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추위 속 눈이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제에 이어 연일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7cm에 달하는 눈이 내리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제외한 광주와 중부 지역 또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에서 3cm가량의 약한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길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출근길, 빙판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보 상황 조금 더 살펴보시면 서해안 지역과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고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도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위는 오늘 아침 절정에 달했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8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도에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지방주도 성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재정과 제도적인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하며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의 광역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300개 이상인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흩어놓으면 효과가 없다며 행정 통합을 하는 곳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몰아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데는 좀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남북권 이전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옮기라고 한다면 옮겨지겠냐면서도 전기나 용수 공급 등의 측면에서 기업을 설득할 수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지역민들은 크게 반겼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 현실화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원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광주 전남이 진짜 무한히 발전될 수 있다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은 저는 솔직히 좋죠. 왜냐면 제가 이때 딱 20살인데 이제 제가 취업할 때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거니까.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시군에서는 기초지자체의 권한이 약화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걱정을 불식시킬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서희령 기자입니다. 신안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주민들은 특별법 조항들을 직접 언급하며 신안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재생에너지 자산과 권한이 통합시로 흡수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군민이 한 2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우리 재생에너지 필요하다는 우리 신안군의 자산이 이 송들이 때 이 통합시로 수용되게 돼 있더라고요. 논란의 핵심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 허가권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명시한 특별법 108조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닌 권한을 가져가는 방식인데다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는 특별시장이 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같은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실정 잘 아는 신안군에서도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시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김영록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련 허가 체계를 손질해 해상풍력 매출에 연동한 사업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그 수익이 지역에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수익금의 일부를 특별시 몫으로 법제화한 부분을 두고도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광역단체 정책 수단으로 30%를 사용할 경우 실질적인 주민 피해 보상이 줄어들 수 있는데 김 지사가 처음으로 규정에 명시한 것일 뿐 시군구와 광역자치단체의 7대3 배분 비율은 내부적으로 이어오던 관행이라 해명하자 신안군은 곧바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전액 협동조합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 현장에선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지킬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목포 지역 주민공청회에선 무한반도 통합 이슈가 부각됐습니다. 도지사님 좀 목포 지역 현황을 잘 판단하셔서 전남 광주 우리 지역 소지자재의 통합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김 지사도 앞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한 반대 취지의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지자체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뜻이었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위적으로 통합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시군에서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청회에 참여한 일부 시민들은 전문가 없이 도지사와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는 이런 형식에 대해 설명회에 가깝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 특례 사항을 검토하고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간담회에서 시도지사 등 참석자들은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오는 25일에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3차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55분쯤 광주 북구 월출동 광주 테크노파크 2단지 생체의료소재 부품센터에서 60대 노동자가 8톤 장비에 깔려 숨졌습니다. 68살 정모 씨는 사고 당시 동료 5명과 함께 대형 프레스기를 손으로 옮기던 중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장비가 균형을 잃고 기울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광주 지역 고등학교 배정 때만 되면 광산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는 가슴을 졸이게 되는데요. 광산 지역의 학생 수에 비해 고등학교가 적어서 해마다 7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배정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배정받는 시기. 유독 광산구 지역에 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배정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광산구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신규 택지 개발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중학교 졸업생 수에 비해서 고등학교 수와 정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 해마다 수많은 학생들이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다른 자치구 고등학교로 이른바 밀어내기식 배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입장 사이에서는 아예 그 학교로 가고 싶지 않은 학교인데 거리까지 멀다. 그러면 진짜 정말 슬프죠. 네,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떨고 있죠. 실제로 지난 2023년에는 956명, 2024년엔 1152명의 학생들이 매일 한두 시간씩이 넘는 원거리 통학을 해야 했고, 지난해엔 명진고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서 사정은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원거리 통학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단일 학군제에 따른 자치구 사이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가칭 광주 광산고가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상 4층 18학급 규모의 학교가 내년에 문을 열게 되면 밀어내기식 배정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신도심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여 명의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을 하게 되는 불편을 겪었으나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또한 과밀학급에서 공부했던 학생들도 이제는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교육당국은 내년 개교 예정으로 공사 기간이 빠듯하긴 하지만 광산구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만큼 설계 변경 등 공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해결해서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 창립 27주년 기념식을 열고 전남대학교 이근배 총장을 초청해 273번째를 맞는 산학협동 포럼을 열었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산학협동 포럼에서 이근배 총장은 지역이 키우는 대학, 대학이 살리는 지역이라는 주제로 AI 대전환을 만든 전남대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사법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지역에서 환영의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입장문을 통해 반국가적 내란의 무게를 증명한 판결이라며 향후 재판도 타협 없는 무관용의 기준점이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번 판결은 내란 단죄의 출발점이라며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여수 국가산단의 고용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여수를 떠나거나 실직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비 9조 원 규모의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 사업인 울산의 샤인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여수를 떠나 이곳에서 일하는 플랜트 건설 노조 조합원은 대략 3천여 명. 수도권 반도체 공장까지 포함하면 타 지역에서 일하는 여수 지역 조합원 수는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호황기에 10,000명을 넘었던 여수 국가산단 투입 인력은 1,0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진짜 많이 쉬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는 이렇게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석유화학 불황에 따른 고용 위기가 예상되자 정부는 지난해 8월 여수를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면 기간이 만료돼 고용유지 지원금 증액 등 노동자와 기업들이 받았던 여러 혜택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고용 안정을 위해 올해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의 대부분을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의 변동은 계속 있지만 한 125억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 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환경 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발전소 건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상황이 절박합니다. 요즘은 LNG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든 친환경이라고 보고 일단 여수에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부터 하자는 거지. 우리가 생계는 우선이니까. 플랜트 건설 노조 등 노동단체들은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실질적인 고용 안전 대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은 100% 친환경 소재를 쓰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재활용이나 자연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훼손이 적은데요.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지 기대됩니다. 울산문화방송 홍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현수막 제작 업체입니다. 친환경 현수막을 만들고 있는데 눈으로 봐서는 일반 현수막과 차이가 없습니다. 원단의 재질이 다른 건데 이런 원단으로 만든 현수막에는 재생 가능을 의미하는 아리가 적혀 있습니다. 기존 현수막을 소각 처리하면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되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친환경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매립하면 자연 분해됩니다. 하지만 일반 현수막보다 2만 원 정도 비싸다 보니 주문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 주문자 중에 현재 친환경 현수막 구매율이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3배나 비싸기 때문에. 이에 울주군이 올해부터 모든 행사와 홍보용 현수막을 친환경 현수막으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126개 지자체가 친환경 현수막 장려 조례를 제정했지만 공공부문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의무화한 건 울주군이 처음입니다. 작지만 우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우리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을 의무화해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은 또 민간 참여를 넓히기 위해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면 단가 차액을 보존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3월에는 지정 게시대 가운데 우선 2곳을 선정해 친환경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에서 시작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이 전국으로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이제 수학여행 추억도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대다수가 찬성하는데도 사고를 우려한 교사들이 반대하며 숙박 없는 수학여행이 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신병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한 중학교입니다. 올해 2학년 수학여행을 숙박형으로 갈지 조사한 결과 학생은 78.6%, 학부모는 84.1%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동의율이 4.6%에 그쳐 숙박 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대에 들떠있던 자녀들이 낙담하는 모습에 학부모들은 화가 납니다.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걱정하는 교사들을 이해한다면서도 선생님이라면 최소한 학창시절 한 번뿐인 제자들의 수학여행의 추억만은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학교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모도 떨어져서 같이 단체 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유적지나 관광지나 이런 쪽에 방문해서 좀 지식이나 현장에서 습득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지난 2022년 현장 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고 이후 줄어들던 현장 체험학습은 유죄 선고로 더욱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학교 안전법에 학생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교원단체들은 미흡하다는 주장입니다. 충북교청은 시행령과 교육부 지침을 통해 법적 면책 요건을 명확하게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전담 변호사 배치와 안전 전담 인력 확대도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예방 조치를 위한 충실한 매뉴얼 개발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교육 현장의 교원이 무과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되고 안전한 체험학습 지원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 밖에 청소년 단체와 가족 주도 현장 체험학습을 늘려 학교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보호해야 학생 안전도 지켜진다는 교원단체의 목소리에 점차 위축되는 현장 체험학습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냐는 적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수학여행의 추억을 되돌려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일조량은 농작물의 품질과 수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상기후로 일조량이 부족해지면서 농작물의 생육이 나빠지고 병이 생기는 일이 잦은데요. 지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의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에도 온실 안은 푸르름이 넘쳐납니다. 풍성한 잎 사이로 오이가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생육을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와 습도, 양액이 필요하지만 다른 작물보다 잎이 넓다 보니 햇빛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해가 기울자 천장에 설치된 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지자체가 연구를 위해 설치한 겁니다. 이상기상으로 인한 일조가 부족한 현상이 잦아져 오이 농가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품질이 하락하는 등의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광원을 활용한 보강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누적된 빛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해 부족한 양만큼 고압 나트륨 등으로 채웠더니 생산량이 30% 이상 느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온실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게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고압 나트륨 등은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해 측고가 3m 이내로 낮은 온실에서는 작물의 생장점이 고열에 대일 위험이 있고요. 전기 사용량은 10배나 높은 반면에 LED 광원은 열 발생이 적어서 작물 가까이 설치해 광합성을 증대시키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LED를 이용한 연구에 나섰습니다. LED 등을 도입하는 농가가 늘고 있지만 농작물과 계절에 딱 맞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진성이 강한 LED 등의 특성을 고려해 수평과 수직, 다양한 형태로 설치해 효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이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빛의 양을 정확히 계산해 LED 광원을 필요한 만큼만 켜주는 일일 누적 광량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전력 소모는 줄이면서 작물은 최적의 상태로 성장하게 됩니다. 연구 성과가 쌓이면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읍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광주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가 어제 새해 들어 첫 회의를 열고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주문했습니다. 박양우 시청자위원장을 비롯한 시청자위원들은 지역의 뜨거운 이슈인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5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 광주문화방송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지역 공영방송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역민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엽니다. 무안공항 현장 조사까지 마친 국조특위는 제주항공 김희배 대표와 무안공항 시공사였던 금호건설 조완석 대표, 최초 설계 담당자 등을 국회로 불러 참사의 책임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오는 27일에는 국조특위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고 다음 달부터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눈도 오락가락 지나고 있습니다. 특보 상황 보시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일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7cm에 달하는 눈이 더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제외한 광주와 중부 또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오늘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와 함께 강풍주의보도 함께 발효 중입니다.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위는 오늘 출근길 절정에 달했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8도에 가까운 수준으로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0도에서 영상 2도 분포로 어제보단 2,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한낮 기온 0도 안팎으로 기온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눈 소식은 모레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